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 시간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봉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흘 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포미 유지 위반을 반복하면 엄정 심의하겠다는 윤리위 경고가 나온 터라 혹시나 이 전 대표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설전도 상당했는데 정치권 이슈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고요.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도 심각한데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8월 22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딴 대외 악재의 영향으로 1,340원 턱밑까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전을 이끌 요인도 마땅치 않아서 시장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는 별로 없는 반면 에너지 등의 수입은 크게 늘면서 이달 20일 동안 무역 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누적 무역 적자 규모도 200억 달러를 훌쩍 웃돌며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검수 원복 시행령을 놓고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겨냥해서 꼼수라고 비판했고 이해 충돌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 관악 등 10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1기 신도시 공약파기 논란에 대해서는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도 국민 시각에 맞춰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이 확대되면서 소음과 고성으로 가득했던 평산마을이 한적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1시간가량 산책하며 시골 정치를 즐기고 이웃과 담소도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어 올 가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 근접하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 악재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환율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0.2원까지 치솟았다가 1,339.8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13.9원이 오른 겁니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대외 악재 요인이 컸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하며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겁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긴축을 강조하는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것도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 7월 FOMC 의사록에서 강성 매파 스탠스가 지속되면서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인상 경로가 완화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견인하였고 코스피는 1.21% 내린 2462.50에 코스닥은 2.25% 내린 795.87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100억 원 이상 매수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실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은 소폭입니다만 이제 순매수로 오히려 주식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긴축 의지를 밝힐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급등하는 환율이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나 기업들의 대비를 권고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8월 들어서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수출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무역 수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 436억 달러 가운데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의 수입이 125억 달러로 30% 가까이 됐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석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상품 수지 적자에 상당히 큰 요인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수출은 334억 달러로 3.9%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7.5% 줄었고 대중국 수출도 11.2% 감소해 이달 들어서만 대중무역은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누적 적자 255억 달러 가운데 40%가 이번 달 20일 동안 발생했습니다. 8월 남은 기간에 적자폭을 만회하지 못하면 무역 수지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적자 규모는 6월부터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무역 수지 악화의 주범인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여서 9월 이후부터 수입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긴축 행보를 이어가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해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그동안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상기를 틈타 지나치게 금리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예금과 대출금리 차 비교 공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가장 컸을까요?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론 인상 기조가 이어졌고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는 2%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도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면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를 비교해 알리기로 한 겁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은행연합회의 모든 은행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공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뤄진 첫 공시, 19개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이었습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중저신용자나 정책상품 대출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에는 신한은행이 1.62%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이 1.04%포인트로 제일 낮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 사이의 경쟁이 활발해지면 최소한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되는 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런 대출 금리가 산정돼 있는 만큼 단순히 어떤 비교하는 방식으로 은행들 입장에서 가장 돈 벌기 쉬운 이자 장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일단 은행연합회는 예대금리차를 한 달에 한 번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해 비교하기 어려운 대출금리 역시 신용평가사 기준으로 바꿔 은행별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라고 몰아붙였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직전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으로 오히려 수사권을 확대하는 나쁜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과거 박 의원도 찬성했었다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야말로 오히려 꼼수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수사권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 엄호에 나섰고 민주당 스스로 지금 이렇게 수정안에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저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과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 악연으로 엮인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과거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집중 제기했는데 한 장관은 기밀 유출이었다면 어떻게 이 후보자가 전 정권에서 승진했겠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수사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사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쉽사리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금 추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보폭을 맞춘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데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추천하지 않은 북한 인권재단 이 사건과 연계하자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감찰과 견제를 위해 특별감찰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사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정적이라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저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이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역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게 특별감찰관의 입법 취지다.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그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6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원구성 지연으로 미뤄진 국회 특별감찰관 공론화가 첫 발을 뗀 셈이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 속에서 상대탄만하며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 위원장의 SNS 소개글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라고 적힌 것을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났는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를 두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데 문제를 제기하며 망신주기식으로 피감 사실을 통보한 것은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확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전망인데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이 담긴 이 핵심 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 첫날 기록관 측과 압수 방식과 선별 절차를 협의한 뒤 주말 동안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사흘 만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서운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의 변호인들도 기록관을 찾아 압수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압수수색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 동안 생성된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사건과 관련 있는 문서 목록을 우선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록을 검토한 수사팀은 추후 사본을 만들 필요가 있는 문서를 특정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별도로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열람과 사본 제작이 엄격히 제한되는 데다 요청한 기록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압수수색 종료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과거 검찰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땐 2달가량,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의 경우엔 91일 동안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속단하긴 어렵지만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압수수색이 몇 주가량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과 청와대 지시가 담긴 기록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회의록이나 각 부처 보고 내용을 확보하는 건 물론 남은 기록을 비교해 어민 조사 보고서에 귀순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가려낼 전망입니다. 만약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때처럼 수사 방향이 기록 삭제 의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원 고발 이후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핵심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검찰의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에 대해서 야당은 무모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며 국민적 반발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냐며 유치한 이중잣대를 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읊어대는 정치보복 타령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정치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칼 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임 정권 상대의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하고 무모한 그런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서울 관악과 경기 양평 등 10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일개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 전달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과 정책 양축을 강조하면서 민심에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시범 적용된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입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회의 마무리에는 1기 신도시 정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한 뒤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정책이 국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과 정책을 양손에 들고 민심에 다가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과 측근에 치우친 인사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잘 듣고 있다면서 소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박하기보다는 몸을 낮추며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홍보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의 소폭 개편 후 수석급의 추가 개편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그 아래 비서관과 행정관 교체 또는 이동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탈했던 일부 지지층의 결집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신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 2주나 지났지만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일대 마을에서는 집이 토사에 휩쓸린 이후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이 마을 회관을 여전히 전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건복리 마을입니다. 이곳엔 지난 8일부터 나흘 동안 6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변이 온통 토사와 돌덩이로 가득합니다. 도로도 깎여 내려가면서 어디가 길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 입구도 쓸려 내려온 흙더미에 처참하게 뜯겨 나갔는데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계단이 부서지고 벽면이 떨어져 나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물건도 내버려둔 채 겨우 몸만 빠져나갔는데요. 건물 붕괴 우려로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당장 초등학교 개학을 맞은 마을 주민은 자녀를 어떻게 등교시킬지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내일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개학이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뭐 아침 준비라든지 학교 갔다 와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이 안에서 위험한 공간에서 보낸다는 게 지금 좀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하나하나 가꿔왔던 공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 가게 안까지 밀려든 토사는 겨우 파냈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름들이 그 은행나무도 있었고 가을이면 그 은행잎이 바닥에 노랗게 깔리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갖고 온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무너진 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산사태 피해를 본 지 2주나 흘렀지만 마을 곳곳은 폭우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민족 대명절 추석이 3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차례상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윤혜리 기자가 미리 장을 보고 왔습니다. 예년보다 빨라진 추석에 마트에서는 벌써 차례상에 올릴 성수품 판매가 한창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석이지만 올해는 유독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장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장을 많이는 못 봤어요. 지금 명절 대비해서 또 다시 봐야 되는데 다다음 주면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부담은 좀 돼요. 작년보다.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얼마나 올랐을지 직접 장을 봤습니다. 전부 치는 데 쓰는 부침용 가루 1kg에 1,900원, 달걀 15개 한 판에 4,800원, 두부는 한 모에 1,300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채소값이 크게 올라 무와 배추는 개당 3,000원과 6,000원을 넘었고 시금치는 한 단에 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니 추석 때 어떡하냐. 진짜 서민들은 이거 진짜 안 돼. 이래가지고 세상에 이거 완전히 단체 뿌리 같아가지고 이거를 8,000원씩 받았는데. 차례상에 올릴 깜방과 대추는 한 봉지에 각각 8,000원과 6,000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거는 좀 괜찮아요. 가격 그대로예요. 안 그대로예요, 올랐어요. 이거는. 저희들은 가격이 안 올라요. 항상.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햇사과와 배는 개당 3,000원과 9,00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7%, 24% 각각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추석 차례상 장을 보는데 32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급해준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적용받아 5,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추석 성수품 할인 혜택을 받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 29만 7,800원보다 8% 더 비싸진 셈입니다. 장보기 너무 무섭고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조금씩만 하려고. 안 할 수도 없고 손님은 오고 그러니까. 실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 매서워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의 평산마을, 오늘부터 경호구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로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집회나 시위는 제한됩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과 하루 전인 일요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의 풍경입니다. 확성기를 동원한 반대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소음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마을은 조용한 시골 마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모두 치워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100m에서 300m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경호구역 아니라도 집회나 시위는 가능하지만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한 욕설이나 비방,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등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경호구역 내에서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잡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경법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제지될 수 있습니다. 경호구역 확대는 사저 앞 시위자 한 명이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에게 커터칼로 위협하다 구속된 뒤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시작된 집회가 점점 격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강화한 겁니다. 그동안 소음 공해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던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새소리 들리시죠? 낄끼리 소리도 들리고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 평화스러운 우리 마을이 그래도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도 정치적 의견 차이를 떠나서 조용해진 마을이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시골 마을은 조용한 게 좋죠. 조용하고 뭔가 이런 새소리도 나고 이렇게 해야지 그 확성기 소리 나고 그러는 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구역 확대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은 원래의 평화로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경호구역 밖에서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기존 단체의 집회나 시위가 일종의 풍선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방금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평산마을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1시간가량 산책이 이어졌는데 귀향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호구역이 확대된 첫날 오후 3시 반쯤 보수 성향 시위자들이 물러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저를 나섰습니다. 비서진과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마을 앞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과 수영까지 기른 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오랜만에 찾아온 조용한 일상을 누렸습니다. 이웃집 마당에선 20분 정도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을 격려하고 이웃과 큰 소리로 웃으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사저로 돌아가는 길. 문 전 대통령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옅은 미소와 손인사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100일 만에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잠깐만 해주시죠. 네네. 마을을 찾은 방문객들과 선뜻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동안 집회와 시위로 막혔던 마을길. 사저와 인접한 통도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연밭을 바라보며 1시간 정도 이어진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덕담도 나누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갖고 우리도 전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고 감사하다고 이곳에 오셔갖고 사실은 평화롭게 사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통령 퇴임 이후 100일이 넘게 이어진 집회와 시위로 답답한 나날을 보낸 문 전 대통령. 시위대가 물러나고 가장 오랜 시간 마을 산책을 하며 평화로운 시골 정치를 감상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하락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코로나19 면역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서 가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일주일마다 증가하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최근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한 주 전 같은 요일보다 각각 8,600여 명과 3,000여 명씩 줄어든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유행이 변곡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이번 주에 재유행 규모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 정도까지가 아마도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 모델링에 근거한 자료였고요. 그러나 하반기에 다시 유행이 급격히 커질 거란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시행된 백신 4차 접종은 효과가 4개월 정도 지속하는 걸 고려할 때 4차 접종 대상이 아닌 국민 대다수는 면역력이 더 일찍 사라질 것이고 지난 3월 오미크론 유행 때 감염된 1,800만 명의 면역력이 6개월 지나 떨어지는 시점까지 계산하면 10월과 11월에 유행에 큰 파도가 닥칠 거란 분석입니다. 정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번에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되면 빨리 약을 처방받고 중증으로 진행되면 곧바로 병상을 배정받아 치료받는 체계를 더 확실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재유행에서도 다음 달 초 위중증은 최대 920명, 사망자는 하루 최대 140명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단기적으로는 중환자 대응에 집중하되 코로나 이후 다른 감염병에도 대비한 의료 체계와 백신 치료제 개발 인프라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대부분이 이번 주까지 개학을 하면서 감염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감염 사례도 소아청소년에 몰리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체험학습과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했지만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2주 전 16%에 불과했지만 지난주 개학과 함께 늘기 시작해 23.3%까지 치솟았습니다. 신규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10대 이하인 겁니다. 소아 청소년이 재감염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재감염 추정 사례 가운데 17세 이하 비율은 49.2%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률은 성인보다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88%가 2학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정점과 맞물려 개학 전후 학교를 중심으로 감염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이달 중에는 필수 교육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체험학습과 야외 수업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정점이 예상되는 8월 중에는 교외 체험학습이나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 점검과 함께 신속 항원 검사 도구 1,400만 개를 배부했습니다. 또 등교 전 자가진단 앱 기록을 독려하고 발열 검사 등 1학기부터 진행해온 방역 지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학기와 비슷한 방역 전담 인력 6만 명가량을 배치하고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도 비치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이용할 수 있는 분만 병상을 전국에 355개 확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담병원 등 지정병상 264개와 일반 병원, 격리병상 91개 등 모두 355개의 분만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70개, 강원권 9개, 충청권 24개 등으로 지난달 4일과 비교해서 전국에서 105개가 늘어났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부터 2주 동안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돌입했습니다.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부활하고 정부 을지연습도 통합 시행되는데 연습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붙여진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본연습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부에선 전시 상황을 가정해 북한 격퇴와 수도권 방어 작전을 숙달합니다. 또 다음 주 2부에선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을 수행합니다. 특히 일부 연습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정부기관 4천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2019년 이후 재난 등을 위주로 별도로 진행했던 정부 연습도 군사 연습과 연계해 시행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실질적인 현장 연습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드론과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가 적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8년부터 축소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도 부활했습니다. 한미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발염치 않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사전 연습이 시작된 지난주 이미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조만간 더 강도 높은 군사 행동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회의를 열고 최근 수해 현장 실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성원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 이 밖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여권 인사를 향해 거친 비판을 이어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검토했는지도 주목되는데요. 자,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희국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국회의원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위반. 권은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위반.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국회의원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권은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셨던 말씀, 이 다음에는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논의를 하시겠다는 말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논의 안 한 거가 오늘 굉장히 우리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지금 다음 윤리위에서 소명 듣고 이런 절차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윤리는 언제?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면은 네,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수해 현장에서 막말 논란을 빚었던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등을 심의를 했는데 방금 이양희 위원장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이 브리핑에 의하면 김의국, 권은희,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징계권은 오늘은 논의 않기로 했다. 이런 답변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김성원 의원 외에도 수해 현장에서 이 부적절 발언이 있었고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수해 현장에서 막말 논란에 빚었던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이 심의를 했던 전체 회의 브리핑을 이양희 위원장으로부터 들으셨는데 자, 이 브리핑에 의하면은 김의국, 권은희,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한다. 이런 결과 발표가 있었고 아울러서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징계권은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이런 말도 추가로 첨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4일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됩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데 이 중국 측의 요구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2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식에 당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장소도 시내 호텔에서 인민대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기 국가주석으로 낙점된 인물의 깜짝 등장은 성년이 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했습니다. 我们愿与韩方一道共同努力，推动中韩睦邻友好合作关系不断向前发展。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 때는 완강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비록 한직으로 평가되는 자리지만 장관급보다 높은 부총리급 인사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냉랭하던 시절에도 나름 성의 표시를 한 겁니다. 中韩两国是近邻，两国人民之间的友好交往源远流长。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는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해 양국 정상의 축사를 대독할 걸로 전해집니다. 왕이는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으로 장관급에 해당하지만 부총리급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기념행사가 코앞인데도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 않는 만큼 왕이보다 급이 더 높은 주빈이 깜짝 등장할 거란 기대감도 읽힙니다. 다음 달 말 50주년을 맞는 중일수교 기념행사에 뒤져선 안 된다는 묘한 신경전도 엿보입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변수에 더해 사드와 칩4 등 복잡한 외교 문제도 얽혀 있어서 예년과 절대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저점을 찍고 2주 연속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요.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실 텐데요. 8월 셋째 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 자,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긍정평가가 1.8%포인트 올라서 32.2%, 그리고
부정평가는 65.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시면 저점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갤럽 조사도 그렇고요. 네. 오늘 발표됐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단기 저점은 좀 확인됐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지율 급락에 따른 위기감이 진영 내에 강한 결집으로 나타났다. 그런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다. 그렇죠. 예. 세부 내역으로 봐도 부울경 60대에서 좀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고요.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계속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다면은 여권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떨어져서는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힘들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힘을 실어주자라는 네. 쪽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 일부 개편 움직임도 좀 있었고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래도 변화하고 있구나. 야당과 국민과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바꾸고 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도어 스태핑에서 보면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 억양, 말투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계세요.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이 지지율을 하락을 좀 멈추고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일정한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홍보수석, 그다음에 정책기획수석 이렇게 대통령실도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꾸려고 하는 모습. 예. 그러니까 고집 부려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우리 뭘 바꿔요. 이거보다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지속적으로 쇄신 바꿔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일단 민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통령이 우리 의견을 안 받아들여줘. 대통령이 우리와 민심에 맞서려는 것 같아. 예. 그런 인식을 벗어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오늘 그래서 수해 피해 지역 10곳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 정책 국민한테 전달하는데 이거 잘못 전달되고 있다. 이런 질타도 했고 조금 대통령이 달라지고 있다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뭐 일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지지층은 좀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하면 중도층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됐습니다. 이제 300m 안에서는 시끄러운 집회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자,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이게 애초에는 이게 법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달라진 건데요. 자, 이런 측면도 좀 달라진 측면의 영향이다. 협치에 한 발짝을 다가가겠다 이런 태도 변환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국민들 같은 경우는 많은 이벤트들에 의해서 실망해서 뭐 지지를 철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판단을 또 할 만한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점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대기 상태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기 상태. 예. 그러니까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포용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까지 간다면 반등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저점이고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고 이것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저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것이 국민이 주는 세컨 찬스, 그죠? 네. 예, 두 번 또 다른 기회인 거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김상현 평론가께서 아주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사 문제였잖아요. 네. 지금 교육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다음에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을 추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가 이러한 분위기를 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역시 고집만 부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중요한 네. 관전 포인트가 이제 앞으로 장관 2명 임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1차 기회를 주는데 다음 관전 포인트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저도 어떤 좀 사람이 하나 임명을 거기를 좀 네. 첨언을 하자면 지금 뭐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지금 야당이 여당에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듯 하면서 조건을 걸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거에서 그쳐야지 그 조건 때문에 만약에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예. 저는 이건 또 남 탓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거 지금 생각하거든요.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해서 맞습니다. 좀 얘기를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국회에서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기긴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등과 동시 추천하자 동시 이 추천하자는 얘기를 이거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동시 추천하자는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네. 예, 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동시에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나오시면 저는 네. 국민들은 아 이게 무슨 롤플레이인가 역할 분담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올 이건 거라고 전적으로 보거든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의지로 생각되게 국민에게 생각되게 역할을 여당이 해주어야 한다. 네. 그렇지만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했는데 또 야당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국민이 생각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한다면 또 국민은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지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안 했을 때에 같이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는 대통령은 공을 국회로 넘기고 예. 국회는 이거를 그냥 그 펜딩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역할 분담론으로 국민은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여당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받지 않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해야죠. 근데 네.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그 정권도 바뀌었고 이전 정권에서는 뭐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전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북한을 좀 자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밀어놓은 측면이 예.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뭐 해야 될 자리면 저는 뭐 그 여당을 인정해주고 예. 집권 세력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도 추천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네. 민주당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예, 지금. 네. 예,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이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까지 이번에 될까요? 해야죠. 해야죠. 예,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을 하는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을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야 빨리 이거 우리 논의해가지고 추천합시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당만 이건 추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적극적인 지금 생각과 판단,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사 임명을 못 해가지고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결국에는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 아니냐, 그런 당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흔한 미국에서 다른 외국에서 항상 해왔던 북한 인권 뭐 개선 촉구 결의안 같은 것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한 번도 채택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개선해야죠. 이거는 당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눈치 보지 말고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요구를 했으면 함께 같이 좀 추천하고 임명하고 이런 절차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천을 하지 않는다, 회피한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오늘 워딩에서도 다 나왔지만 일단은 여당이 뭐 그러려면 먼저 사과를 하라든가 북한 네. 인권 대사를 동시에 하자든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야당이 회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인 야당이 국민의힘 여당에게 자 특별감찰관 우리 추천하도록 빨리 위원회 구성하고 추천합시다라고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오늘 이 어디가 시점에서 있어요? 오늘도 안 했죠.
우상호 대표가 그렇게 뭐 회피하기 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했고 그 얘기가 하자는 얘기죠, 사실은. 예. 어쨌든 여당은 지금 정권 바뀌자마자 임명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는데 그러면서 사과부터 하라. 이 전제 조건이 좀 잘못됐다 얘기를. 아니요. 그 지적은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도 저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한다면 국민이 그걸 좋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또 안 하면 예. 그것이 야당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당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걸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어쨌든 여든 야든 이 집권을 하든 안 하든 이 특별감찰관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할 텐데요. 이게 사실 양날의 칼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도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감찰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이제 집권했을 때 좀 뜸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권력을 잡으면 네. 본인들을 친인척들을 감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불편하겠죠.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라는 조직 체계가 제대로 국민을 위한 그런 곳으로 남아 있으려면 예. 내부에서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대통령도 여도 야도 다 필요하다 이런 그 메시지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조만간 이게 실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에서 단연 관심은 법사위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자,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개정을 놓고 전현직 법무장관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여기에 재분리를 통해서 그 국회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영장범죄 안에다가 마약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공수를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박범계 의원은 검수 완박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인데 이 시행령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꼼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오히려 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자,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너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판은 깨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국회가 그동안 작동해온 게 있어요. 행정부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라는 판을 깨는 겁니다. 네. 지금 야당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런 걸 해결하는 방식은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판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이 뭐 그런 것이 옳고 그름을 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바꿔서 해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본인이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악법도 법이라고 초등학교 예. 때부터 좀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악법인지 뭐 어떤 법인지 본인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를 집행을 해야지 본인이 집행부의 강요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국회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다 망신 주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예.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 의원들이 하는 게 좀 불만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계속해서 가면 한동훈 장관이 좀 심하다. 예. 저럴 거면 정치를 하지 왜 법무부 장관을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도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또 이게 법 안에 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에서 등으로 바뀌면서 이게 범위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중으로 읽어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 네. 법안이 처음에 개정이 됐을 때도 여당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행령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 범위를 넓히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당시 민주당이 중으로 했다가 등으로 이제 고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민주당의 규칙 사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법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충분히 부패 경제범죄 관련 등 이렇게 하게 되면 선거법, 그에 관련된 법 이런 거 다 등으로 해가지고 부패나 경제 경제 부패 관련 범죄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관이 나와서 국회의원하고 자꾸 싸우고 예. 그 당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직접 콕 집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 나온 것은 의원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아까도 인터뷰 보니까 제가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딱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꼼수라면 위장탈당 이것은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네. 계속 국회 출석하실 거잖아요. 네. 좀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의원을 이겨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중에서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에서 이거를 중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행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행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 이런 거를 신뢰했다면 등으로 해도 이거를 최소한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등으로 하면 이렇게 악용할 거야 라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호 불신해서 그런 얘기가 됐었지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등으로 했어도 그거를 법을 그렇게 최소한으로 해석하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검수완박이라고 일컬어졌던 검찰청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게 판이 깨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판을 깨지 않는 건 왜 중요하냐면 판을 깨가지고 유리한 사람은 강자뿐이 없어요. 약자들은 그 판 안에서 예. 자기의 삶을 예측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휙휙휙 만약에 바뀌면 예측 못하는 국민들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면서 굉장히 정글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자들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판을 깨는 행위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도 좀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해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견해가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제가 법사위원회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를 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채널A 사건을 두고 한바탕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지금 이해 충돌 소지가 발단이 된 겁니다. 서로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광욱 의원이 네. 지금 기소를 2개를 당했어요. 하나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검언 유착 사건, 이건 네. 기소된 상황이고요.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판결만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예, 이건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예. 문제가 되는 거는 채널A 이제 검언 유착 사건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광욱 의원에게 이제 2020년 4월 30일 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글을 이제 최광욱 의원이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기소를 당했는데 서로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히 무고 그냥 최광욱 의원이 나를 지목을 해가지고 이동재 기자랑 짜고 수사를 진행하라고 이렇게 가서 취재해보라고 했다라는 식인 거고 최광욱 의원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인데 지금은 최광욱 의원은 기소를 당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기소를 안 당했죠. 무혐의 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말싸움하고 있는데 최광욱 의원이 저는 법사위에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 법무부라든지 검찰총장을 향해서 본인의 사건을 얘기 안 하더라도 그 법사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잘못된 행동 같다. 저는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해충돌 판단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따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시니까 매번 법사위 열릴 때마다 이렇게 또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국회에서 이해충돌이라는 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전문성이나 탤런트라는 게 재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전에 직업을 가졌으면 이미 이해충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나 약사 같은 분들이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활용해서 이익을 또 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의사나 약사분들은 보건복지를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실제로 약간 국회법의 취지가 그런 것도 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부분이 굉장히 사문화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당에서 법사위 구성의 전략이 좀 미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나오는 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부각도 시키고 그다음에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논란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법사위 구성에 있어서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다. 이해충돌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죠. 예, 있는데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느냐라고 본다면 또 충분히 과거의 관행상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죠.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국민에게 더 나은 걸 보여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과거에 어디 피의자가 된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돼가지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했는지 저 본 적이 없어요. 과거의 사례 없어요. 제가 지금 당장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법사위 지금 현 구성이나 과거 구성 저도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떠나서 이게 전략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하나 꼭 짚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판단해 주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오만하고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오늘도 뭐 여론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성접대 의혹 수사 지금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증언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이런 기사를 이준석 전 대표가 공유를 했는데요. 물론 이건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사안이긴 한데 YTN 라디오에서는 뭐 개입하는 윤핵관 딱 한 사람 떠오른다 지목을 했고 오늘 저녁 저희 YTN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는 언론에 증언한 사람은 수사 담당자로 추론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이 한 언론사에서 쭉 예. 보도를 했는데 한 당시에 수사를 담당을 한 여러 뭐 수사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예. 딱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측성 보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제목이 이래요. 초일기에 몰린 이준석 수사, 경찰 압박 배경인 윤핵관.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인데 내용은 없다라는 내용은 생각이 없다. 들고 김성진 당시 대표가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 증언이 지금 잘못되고 엉클어진 것들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9월 달까지 기소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경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그런 내용이 기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딱 누가 보아도 알만한 분이죠. 이 윤핵관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준석의 상상일 뿐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윤핵관들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이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곧 이제 한 달 안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법안에서 나오겠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은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추측성 보도 링크를 공유했고 네.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것도 저희가 다 알지만 말은 못하고 네. 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어쨌든 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 소환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보도도 이 링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한 거죠. 모든 어떤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나 모든 거에 있어서 명분으로 네. 보나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누적돼 가지고 감정이 이제는 뭐랄까 너무 넘쳐 흐르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약자거든요, 지금. 예. 근데 요새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약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가만히 예. 조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게 얘기들 너무나 적게 하면. 본질 자체가 부당한 거기 때문에 그 본질에 집중해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의 말이 화제가 되니까 그 말이 또 굉장히 뭐 적절하다고 얘기해드리기가 좀 굉장히 저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개인으로서 억울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고도의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억울한 걸 저런 식으로 표출할 수 있지만 사회가 바라보는 어떤 고도의 정치를 해야 되는 일종의 고위직 정치인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또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희 평론가님, 저도 수십 번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냥 냅두세요. 직접 조언도 하셨다면서요? 그럼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들어요. 예. 냅두세요. 그냥 아니 근데 그냥 냅두기는 어려운 게 평론가로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해야 할 일을 향해서 발언이 돼야 되고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부닥쳐가지고 본연의 해야 할 일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국민에게 피하게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예. 뭐 국민 입장에서 좀 걱정의 목소리를 두 분 다 이제 내주셨는데
오늘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렸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발표 내용도 듣고 오셨는데 오늘 뭐 사실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막말을 했었던 김성원 의원 포함한 몇몇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관심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건 관련해서 윤리위가 지난 19일에 사실 당원으로 품위 유지 위반을 반복하면 예외 없이 엄중히 심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겨냥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전 대표 징계건은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은 논의를 안 했는데 그럼 앞으로 논의한다는 얘기일까요? 논의한다고 봐야죠. 이미 윤리위에 제소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위원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향한 자극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것은 추가 징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윤리위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이준석 대표가 좀 염두에 둬야 하는데 본인은 그것보다는 세력을 상대로 내가 싸우려면 내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에 나온다. 그래야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지지층이 그래야 결집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극적인 말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뭐 쫓아내려면 쫓아내 보세요. 나를 뭐 더 키워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나는 무조건 정치를 해야지라는 생각도 없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언을 하게 될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까지도 아마 위협받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스러운 걱정을 해봅니다. 예. 자,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지금 법원 판단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윤핵관들은 옷 벗고 나가고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한다면은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 상당한 타격입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상당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옷 벗고 나가고 다 책임져야죠. 정치적으로. 그거야말로 지금 보면은 뭐 판사였던 분들이 뭐 이분들이 지금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표현으로 이제 기각을 종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지금 일부가 장외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냈는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정말 윤핵관들도 라고 불리는 분들도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판사였던 분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표현으로 기각을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기각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 판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리고 정당의 일을 재판부가 가져온 것 자체도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예를 들어서 입법부의 일을 다른 삼권 분립이 되는 뭐 행정부나 그 사법부로 가져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법부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우리가 유권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길어지는 게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기각 쪽에 좀 무게가 실립니까? 인용 쪽에 좀 무게가 실립니까? 저는 길어지는 건 인용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물론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는 거는 이게 법리나 이런 걸로 보면은 충분히 큰 사안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이라는 게 이게 비토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비토를 함으로써 사회의 제도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사회의 틀을 바꿔버리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처음 판단을 하는데 기각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얘기하니까 저도 방송에 나와서는 기각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따라가는데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네. 이렇게 오래 가거나 그리고 이 심각성, 왜냐하면 당 내에서 판단할 게 없기 때문에 사법부로 간 거거든요. 예. 이게 전당대회에서 결정한 거를 그 하위 기관에서 판단을 했고 예. 전당대회를 열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판단할 곳이 없어가지고 사법부로 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각의 가능성을 높게는 뭐 좀 보지만 기각이 되더라도 뭔가 사유가 좀 길게 달릴 길게 거다. 나오거나 인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가처분 신청 뭐 보통 지난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나오지 않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집권 여당 갈등이 길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정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과 당위성을 구별해서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위성은요 당연히 품으셔야죠. 대통령 승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대선 과정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맞고요. 약간의 사감이 있었더라도 대통령께서 용서하시고 품고 통 크게 정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는데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한 사감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약 품으시겠다고 했으면 윤핵관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많은 분들이 계속 대통령, 특히 뭐 최재형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모든 것을 담는 큰 그릇이다. 이준석 품어야 당에 도움이 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는 힘 있고 승자가 품어주면은요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통 크게 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떨어진다 했지만 대통령이 좀 달라지고 있다. 앞서 그렇게 또 얘기도 그렇죠. 하셔서. 한번 기대해 보시죠. 기대를 해보겠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뭐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친문 윤영찬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송갑석 의원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자 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한 저지하는 일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갑석 후보님과 제가 일부 표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호남 출신이고 비명이고 가뜩이나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이 함께 당선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현실적으로 했고요. 송갑석 후보가 이 총대를 매주시는 게 맞겠다. 그것이 또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아니겠느냐. 자, 윤영찬 의원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호남 경선까지 누적 득표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에서는 78.35%, 뭐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고위원 그 5명 안에 누가 들어갈까 이게 관심이거든요. 근데 1위부터 5위까지 쭉 보면은 지금 고민정 의원 한 분 빼고는 다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오늘 윤영찬 의원이 그 앞에 있는 송갑석 의원을 지지하면서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득표율 순으로 쭉 했는데 윤영찬 의원이 송갑석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 5위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송갑석 의원이? 제가 그거를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원래는 순위가 호남 그 경선 전까지는 위였어요. 근데 호남에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본인이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라도 그 당의 어떤 건강성을 위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대의 때문에 그만둔 거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민주당의 앞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직 장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금 국민들이 포노 사피엔스가 되고 있다. 이게
핸드폰 인류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핸드폰을 본인이 쓰면은 그 취향에 맞춰 가지고 모든 컨텐츠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봐도 제 의사와 비슷한 유튜버의 이야기가 먼저 뜨고 계속, 그걸 예. 보게 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에서는 사실은 누구와 대화를 하면 반론에도 부닥치고 그게 예기치 못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핸드폰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제 취향에 맞는 컨텐츠가 먼저 예. 올라오고 그것만 거의 보면서 내가 생활을.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예, 선택되어진. 예. 그래서 확증 편향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 갈등 구조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기가 막힌 통찰력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의 지금의 이런 경향성이 민주당의 건강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뭐 본인이 희생을 해가지고 그 건강성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결단들은 예. 저는 민주당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윤영찬 의원의 결단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1대4 구도보다는 3대2 구도가 그렇죠.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보셨고, 자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이 그 투표율은 뭐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될 게 뻔한데 내가 뭐 굳이 뭐 투표하겠어 그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가장 클까요? 그렇죠. 뭐 작년에 전당대회 열 때도 뭐 41%인가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 차이가 너무 낮은 뭐 의미 없는 전당대회 투표율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리고 인지도와 지지도 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라는 한계가 문제가 있지만 저는 박용진 후보가 단순히 그냥 자꾸 저런 전당대회 있을 때 나와서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의원보다 이번에 좀 저조한 득표율을 얻은 것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선에도 후보 출마했고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나왔는데 본인을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한 명도 없어요. 정치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내 편이 있어야 정치를 하잖아요. 이것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메시지나 노선을 보면은 반이재명. 이재명 당대표 되면 안 돼요라는 것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외에 본인이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혁신하고 진보 진영을 보다 더 개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의욕만 앞섰지 준비가 덜 돼 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은 박용진 의원이 보다 더 큰 정치인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반 이재명 구호보다는 97세대 선두주자 그렇죠.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된다. 그럼요. 이런 제가 지적이죠. 짧게 말씀을 하나 짧게요. 드릴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용진 후보의 책임보다는 그 같이 출마했던 97그룹 3명의 후보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이 출마했을 때의 대의가 뭡니까? 이 세대 교체가 됐든 어떤 당의 흐름이든 이걸 바꿔보겠다는 대의가 있었는데 그 대의를 위해서는 박용진 후보를 지원을 하거나 그 흐름을 만드는 데 동참을 해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강훈식 후보 그냥 그만뒀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왜 선배들이 97그룹이 대거 나와라라고 양보를 했으며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몰려가지고 나왔는가 이거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대선 캠프 출신인 시민사회 수석실 A 비서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A씨가 외부 인사와 부적절하게 만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기강 확립과 쇄신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 인사들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 맞다면서 A씨 역시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기획관실의 비행정관은 최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는데 인사민원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른바 윤핵관 라인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3개 교수 연구자 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추석 전에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대 교수회는 총투표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다시 검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투표율은 77%, 재검증안 건 찬성률은 38.5%에 불과했습니다. 이 투표를 앞두고 이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총장과 대학장인 교무위원들이 교수회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 때문입니다. 투표 중 교수회 전체 회원들이 받은 글에는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뒤집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단과 대학별로 인원을 선발해 재검증에 나선다는 생각은 월권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투표 뒤에도 국민대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은 교수의 투표 전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에 해당하는 69명이 논문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결과를 존중하지만 적지 않은 교수들이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교무위원이 투표 과정에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누가 투표 직전이나 투표 과정 중에 그런 걸 자기 주장을 합니다. 투표 직전에 그렇게 했다는 건 노골적으로 자기들 얘기를 들어라. 국민대 교수회 차원의 재검증이 무산되자 외부 검증 움직임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13개 교수 연구자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조만간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추석 직전인 다음 달 7일이 유력합니다.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 수요일 날 지금 기자회견하는 형식으로 해서 발표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 두 차례 이제 모여서 회의하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고 있는 숙명여대에서도 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 3월 예비조사를 마쳤지만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라서 원래 제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처럼 김건희 여사 논문을 놓고 국민대와 숙명여대 안팎에서 진통이 이어진 가운데 김 여사 본인 스스로 논문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중 여성 졸업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 젊은 경찰들과 간담회를 하는 동안 김 여사의 역할이 애매해서 만들어진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또한 김 여사와의 간담회 참석자가 졸업생들과 가족들이라 비공식적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판단해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사업체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는데 조 의원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상임위의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 다른 상임위로 옮길 때까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요구한 겁니다.
국회가 그런 이익단체들이 대정부 수주활동을 하는 영업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발단이 된 건 환경부 수자원 정보화 사업 중 하나인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난해 2억 3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7억 3천만 원으로 5억 원 넘게 늘었는데 사업을 공동 수주한 곳 가운데 하나가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던 GOCNI로 확인된 겁니다. GOCNI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지리정보 시스템 전문 업체로 조 의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억 원어치를 모두 백지 신탁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토교통위에서 지난번 그게 있어서 이미 백지 신탁 다 끝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다 사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의힘 이종배, 정의용, 이만희 의원 등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서면 질의를 잇따라해 환경부가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조 의원이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면서 예산 증액을 부탁한 데 대한 성의 표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미 관련 기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원금을 주고받은 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해충돌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의정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공개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음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증액을 요청한 의원들도 조 의원과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업은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새로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 조명희 의원님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당사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도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도 완강해 한동안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하려 했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서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회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 전국이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30대 연구원이 야근 등의 과로에 시달리다 임신 6개월 반 만에 미수가를 낳았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야근 지시는 엄연한 불법인데 업무 지시를 내렸던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연구소는 잘못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용역과제를 수행하며 공사 관계자와 소통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기를 가져 배가 점점 불러왔지만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 다가올수록 야근은 더 잦아졌고 업무 강도도 세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엔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도 공사 관계자로부터 다시 새벽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유, 안 돼요. 끝내놔야지. 미안해서 어떡하죠? A씨는 가까스로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 새벽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뒤 5시간 만인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퇴근 후 곧바로 병원을 찾았고 나흘 만에 미수가를 출산했습니다. 임신한 지 불과 6개월 반 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A씨는 3달 반이나 빠른 조산의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합니다. 몸무게나 호흡, 소화 이런 게 다 지금 미숙한 상태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자폐나 그런 발달장애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A씨가 일했던 연구소입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밝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여 차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잦은 야근 요구에 뱃속 아기가 걱정됐지만
임신을 핑계로 일을 안 하려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말이 다 이제 주고받으니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둘째를 임신하거나 그랬을 때도 또 안 좋은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죠. 연구 용역을 발주한 농어촌공사는 A씨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화로 새벽 출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건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돼 걱정되는 마음의 한 말인데 A씨가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속한 연구소 측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애초에 야근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발적인 근무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 이거 해야 되니까 야근해가지고 이거까지 마무리해. 이런 식의 지시나 이런 것들은 절대 없었어요. 오히려 힘들거나 뭐 하면은 이 친구들이 배려를 했지. 하지만 임신부가 스스로 문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는 한 야근하도록 하는 건 불법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부의 시간 외 업무를 금지하고 원할 경우 쉬운 업무로 바꿔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다 산모가 입증하면서 재판하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 그런 산모에 대해서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취지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심장 판막 수술까지 받은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A씨는 조만간 회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그루밍, 즉 길들이기 범죄는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찰에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등 SNS를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범죄는 위장 수사가 아니면 잡아내기 어렵다며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리쇼어링으로 인한 올해 일자리 창출이 35만 개 이를 것으로 전망됐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 기업들이 한몫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1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뒤 주로 일자리와 공급망 확충 행보를 잇따라 이어가고 있습니다. Today there are more people working in America than before the pandemic began. In fact, there are more people working in America than any point in American history. 특히 치료 후 재발까지 겪은 후유증으로 기침을 여러 차례 하면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법 서명 관련 연설을 하며 반도체 등의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를 뜻하는 리쇼어링 효과로 올해 미국에 3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0년에 리쇼어링으로 일어난 미국 내 일자리는 6천 개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는 18만 개, 지난해는 26만 개, 올해는 35만 개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만 수십 개의 기업이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220억 달러, 약 29조 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한 SK그룹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리쇼어링 속도가 빨라진 데는 공급망을 마비시킨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타이완의 갈등 등을 겪은 기업들이 이른바 탈중국 등을 통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 내 투자와 생산에 혜택을 주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사태 후 리쇼어링 흐름이 분명해졌고 장기적 흐름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미국 측에 WTO와 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극우 사상가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내부 소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로 숨진 다리아 두기나. 푸틴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모스크바 경찰은 폭탄이 운전석 밑에 설치돼 있었다며 누군가 지시한 계획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부 강경파들은 분열을 노린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몰아가고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Это уже теперь не такая абстрактная война, там, да, которую вы по телевизору смотрите. Это уже у нас в России идет. Не только Крым бомбят, так уже и вон в Подмосковье теракты устраивают.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만을 품은 내부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강경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배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대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가 게릴라전을 이어가며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항공부대가 공격받는가 하면 흑해함대 본부가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강경파들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24일에 맞춰 국제사회에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Ми маємо бути свідомі того, що цього тижня Росія може постаратись зробити щось особливо гидке, щось. 실제로 러시아 흑해함대는 최근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 5척과 잠수함을 추가 배치했고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행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지만 더위를 식히지 못하고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 덥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대부분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는 최고 50mm, 다른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서쪽 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29도, 광주 31도, 부산 31도로 예상됩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뜻을 가진 절기, 처서인 내일 이후에는 더위의 기세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